자,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인은 우리 기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용어의 정의 한번 기억을 살려볼까요?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우리 고용인 중에 소속공사예요. 소속공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기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이 자가 소속공사예요. 그래서 이 소속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겠죠. 당연히 직원인 소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용어의 정의가. 그러니까 임원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죠. 기억나세요? 혹시 몇 분의 몇 있어야 됩니까? 대표자 빼고 임원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의 3분의 1 이상. 이들이 이제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해석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자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중개보조원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고용인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없죠. 인원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들은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이중소속하면 안 됩니다. 전혀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중소속은 이들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주 타겟은 이들을 고용하거나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주 타겟입니다. 그럼 고용신고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소속공사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되냐면요. 소속공사는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가서 4일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후일 다시 공부합니다. 그럼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데 그러면 이들을 고용을 했을 때는 교육을 받게 해요.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문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교육비 누가 내야 돼요? 우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장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칠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교육비 내주세요. 그 추접스럽게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 그러면서 아무 이제 그 비용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교육비 교육받고 오세요. 그래야지. 그리고 출근하세요. 이게 실무교육은 교육비가 13만 원이에요. 보조원 직무교육비는 5만 원이거든요. 근데 또 교육받고 오라는 건 좋은데 5만 원만 딱 주면 안 되죠. 교통비도 주고 점심값도 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부릴 때는 그런 작은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큰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자, 나머지 이제 이들을 고용신고할 때 소공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할 때. 그리고 고용신고 소공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격발급 시도자에게 자격발급 사실을 확인 요청해요. 결격 여부 전부 다 신원줘야 합니다. 이거. 그다음 교육수료증도 직접 확인해요. 다 등록하청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내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했잖아요. 그때는 그 자가 결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정의라는 거.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들을 해고했거나 그들이 그만뒀다.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는데 이거는 며칠 내? 10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10일 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고용신고도 10일, 종료신고도 10일이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원래 이 규정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료신고 1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근데 10일이었죠. 근데 고용신고를 10일로 운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우리 등록관청에 감독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왜 고용신고 안 했냐? 10일로 운영했더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용신고만 업무개시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 나갑니다. 한 달.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안 빌면 한 달 반 때려버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그럼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요. 등록관청이 통보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협회는요, 중개업 종사자 명단 모두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 그러면 이들의 업무의 내용이 지금 현재 54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이들의 업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요, 쉽게 모두 이해하시거든요. 한 바퀴 돌고 나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죠.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결격자 고용하는 거 안 되고 이중속 전면 금지예요. 둘 다. 그리고 소공사와 중개보조는 비교했을 때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조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였냐면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작성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있었죠. 핵심적인 중개활동 세 가지가 중개 업무다. 이걸 소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는 한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 이들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우리 소공은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공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인장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보조는 계약서를, 확인 설명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의무도 없을 뿐더러 서명 날인의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소공은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연수교육도 이제 소공은 대상인데 후일 이건 더 하기로 하죠.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해 두세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업공사의 책임이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순환 때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요. 지금 현재 요 PPT 자료에는 요 내용이 지금 떠 있는데 요것만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가자고요. 우리 소속 공인인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이 본다란 규정은 민법 시간에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간주 규정이죠. 법률적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간주라 하는데,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개업공사 행위로 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개공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만약에 행정책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버리면 개공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직접 먹어요. 그리고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벌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된 얘기가 이거예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만약에 사고 쳤잖아요. 개공이 다 뒤집었어요. 물론 직접 행위자인 소공이나 보조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개공이 모든 책임을 같이 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그 근거 규정이 바로 이거예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럼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업무상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공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가 아주 우리 의뢰인께서 손님께서 꼭지를 돌게 만듭니다. 실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손님이 진짜 꼭지 돌게 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막 억지 부립니다. 그럼 그런 황당한 경우가 없죠. 그래갖고 소공이 상담을 하다가 아주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갖고 중개사무소에 손님을 취업했다. 그럼 이거는 업무상행위예요. 그럼 개공이 책임집니다. 근데 소공이 퇴근을 해가지고 쇠주 한 잔 드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 붙어갖고 취업했어요. 그럼 이것은 업무상행위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패드라도 나가서 패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그래서 개공이 그 행위를 모두 이제 책임을 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있다더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인장등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인장등록제도로 들어왔는데 이 인장에 대한 부분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초창기 강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장등록을 열심히 강의하고 잠깐 쉽시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교수님, 인장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인장이 뭔지 모르는 분한테 인장 등록을 설명했으니 제가 설명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인장이 뭔지는 아시죠?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우리는 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장을 많이 찍어야지 속된 말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모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인장 등록제도예요. 인장 등록은 일단은 개업공사와 소속공사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사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등록 대상이 당연히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주는 겁니다.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공은 인장 등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공과 소공이 등록할 인장, 어떤 인장이냐면 개인인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예요. 그럼 개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을 말하죠. 이들과 소공이 등록할 인장, 이들은 모두 개인이죠. 그럼 개인이 등록한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 돼요. 그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서 숫자는 73으로 이제 기억할 건데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이내를 등록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동그란 인장으로 다 등록하죠. 그리고 사각 인장도 가능하겠죠. 이게 모양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세모 인장은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혹시 세모 인장으로 파신 분 있으면 이거 한번 뜯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동그란 거나 사각 인장을 파는데 사각 인장은 조금 안 이쁘더라고요. 그 다른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 보니까 사각 인장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관인처럼 보여갖고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동그란 걸로 이제 대다수가 파죠. 그래서 이거 동그란 걸로 판다면 이때는 그 직경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요. 사각 인장을 팠다면 이렇게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이게 보통 20mm 정도를 많이 써요. 20mm, 2cm. 그러니까 너무 커도 지금 그렇죠. 너무 적어도 그래요. 없어 보여요.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팝니다. 대신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명은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나타나는 성명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한민우 이렇게 이제 써 있거나
이름이. 그 다음에 한자로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영어로 쓴다, 여기다가. 성명을. 영어는 우리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죠? 영어 이름은. 그러니까 한글이나 한자로 쓰면 되는데 대다수 한글로 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인은 이쁜 막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이라고 있거든요. 상업등기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를 얘기하는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하잖아요. 요즘 물론 이제 인감신고 안 하고 서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명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인감을 폐지하겠다 그런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폐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도장을 쓰는 나라들이 있죠. 도장이 아무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명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서명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인감증명법을 폐지하겠다 이래 예고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폐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즘 근데 젊으신 분은요, 서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 대신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법인은, 그럼 우리 개인은 인감도장을 동사무소 신고하는데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있죠? 어디다 신고하게 해요? 세무서 아닙니다. 세무서가 아니고 등기소. 그래서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인감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은 절대 막도장 등록 못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등록해야 돼요. 그럼 분삼사용할 인장, 법인의 지점, 분삼사용할 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등기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요, 분삼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먼저 분사무소 인장 등록 안 해야 된다. 아니다. 하긴 해야 된다.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 거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가 기장군에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인장 등록돼 있겠어요? 법인인감도장 등록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분삼 사용할 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삼 사용할 인장으로서 법인인감도장만 등록을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꼭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과연 뭘까? 이건 뭐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지배인인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배인인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지배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배인 실생활에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호텔,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지배인 상법에도 지배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업사용인 중에 한 분인데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지배인입니다.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인이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배인인감이에요. 그 신고한 인감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은행 지점장들 보시면 돼요. 지점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로 돌아오면 이 지점장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분사무소 책임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삼 설치하면서 등기소에다가 지점 설치 등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책임자가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그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실 텐데 법인은요, 법인인감도장이 있고 사용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인으로 따지면요, 막도장이에요. 막도장. 이건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인장은 등록할 수 없어요. 사용인감은.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분삼 사용할 인장은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인장 등록, 어떤 인장을 등록할 것인가, 이 내용까지 다 봤는데, 그럼 등록 장소 어디다 등록해야 될까?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해 줘야 되고요. 분삼 사용할 인장은 당연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인장을 분실했잖아요. 그럼 변경록 들어가셔야 됩니다. 변경록은 변경이 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 7일. 나중에 7일, 10일은 통째로 암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7일 내 변경록 하게 돼 있고요. 등록 방법은 이제 신고서, 개인은 신고서를 냅니다. 물론 이때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고요. 법인은 상업등기죄 따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갖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름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는 나중에 후일 기억할 건데, 인장을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인장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휴폐업으로 들어가죠. 지금 56조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휴업과 폐업인데 역시 이것도 매번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로 쉬는 게 휴업, 중개사무소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이다. 개념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고요. 자, 거기 잠깐 이거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죠. 56쪽의 휴업신고, 양괄호 1번. 여러분들 조실까봐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개업공사는 3호를 초과하는 휴업,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의 밑줄이에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의 밑줄. 중개사무소에 개설을 놓고 3호를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다음에 양괄호 2번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갑니다. 휴업기간.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이에요.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임신,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효를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기간 변경, 재개 신고, 폐업 신고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휴업, 우리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3월 초과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정확하게 딱 3개월을 휴업하는 거예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험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을 쉰다. 휴업 신고 의무 없어요. 초과할 때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죠. 그러니까 휴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휴업 신고하는 거지 휴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다.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도 휴업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등록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들어가면 신청한 날부터 7일 내에 등록 통지하게 돼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고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주고요.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절차 기억나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등록이 됐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그럼 휴업신고 미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 규정과 관련해 봤을 때 별도로 휴업신고를 안 한다면은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해야 되겠죠. 물론 뭐 실무적으로 의미 없어요. 우리 사무실 확보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료 발생되고 있잖아요. 얼른 개업하죠. 3개월이 넘도록 안 한다? 물론 부득이하게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갖고 4개월 입원하게 됐다. 그럼 미리 휴업신고 하셔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등록 후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휴업기간은 6월을 추가할 수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6월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이번에 또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32회 때 아주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솔직히 6월을 추가할 수가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 현재 규정은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이 부분 또 들어가 있죠. 임신, 출산, 이런 사유가 있다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갔는데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입법 예고된 사항이에요.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입법 예고된 사항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역시 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교재가 모두 입법 예고된 사항이 반영이 됐어요. 이미 됐고 이제 개정이, 저는 이걸 될 거로 보고 입법 예고 사항으로 그대로 책을 썼습니다. 일단 죄송하고, 그래서 질병, 징집, 취약으로 돼 있고요. 임신, 출산은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사항이에요.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돼요. 그럼 이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최장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임신, 출산은 뭐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아파가지고 8개월 입원하게 됐다.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해버리겠다. 군대? 지금 뭐 18개월 간다면서요. 많이 좋아졌죠.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해놓고 가겠다. 그죠? 대학 가요? 취약?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하겠다. 그럼 중개인 때문에 이 기준을 뒀을까? 중개인은요, 한번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는 자격증 따기 전에는 등록 못하죠. 그죠? 그럼 중개인 좋아요? 근데 중개인이 징집을 당할 일이 있나요? 없죠. 그죠? 연세가 지금 90년이면 탄생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89년도 12월 30일에 중개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에요. 그럼 미성년 벗어나야 되니까 그때는 20세였으니까 31년 넘으면 51세 지금. 군대 갈 일 전혀 없지. 40세가 넘으면 군대 절대 안 가는데 감옥은 갈지언정. 그래서 어쨌든 질병, 징집, 취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뭐 이번에 32회 때 그렇게 냈던가 이거를?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는 게 질병, 징집, 취약에 한한다 막 이렇게 냈어요. 진짜 지저분한 점이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요. 다음에 재개 또는 기간 변경 신고. 그러니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휴업 신고했거든요. 근데 업무를 재개한다. 재개 신고하셔야 돼요. 그냥 재개하면 안 돼요. 왜? 등록증 반환했기 때문에. 이거 반납 받아야 되거든요. 재개 신고하셔야 된다. 그러면 재개 신고 들어갔잖아요. 중개업 재개 신고 들어가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리고 휴업 기간을 만약에 변경한다. 그럼 기간 변경 신고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기간 변경 신고는 이거겠죠. 4개월 휴업 신고했거든요. 놀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2달 지났더니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미리 신고하는 느낌 딱 옵니다. 그럼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물론 해야 돼요.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 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즉시. 여기서 즉시와 지체없이 차이. 즉시가 빠를까요? 지체없이가 빠를까요? 즉시가 빨라요. 즉시는 2글자, 지체없이는 4글자. 그러니까 즉시가 더 빠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즉시가 빨라요.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즉시라는 것은 일단은 3-4시간 내에 처리해야 돼요. 이게 즉시고, 지체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 날 줘도 지체없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우리 법문에 지금 이거 즉시로 되어 있거든요. 즉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체없이로 바꿔냈다. 그럼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그렇게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바꿔내진 않아요. 날짜로 바꿔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휴업이 바로 이거였고요. 시험지만 찢어야 됩니다. 답지를 찢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무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폐업을 보겠습니다. 이 폐업에 대한 사항도 물론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하고자 한다. 그럼 미리 신고해놓고 폐업 들어가야 돼요. 폐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신고해놓고 폐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이것도 사진입니다. 그럼 이거네요. 휴폐업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요 휴폐업 관련해서 나머지 기타 사항인데, 자, 그러면 휴업 및 폐업 신고는요,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등록증 첨부해야 되거든요. 휴폐업 신고는. 근데 인장록은 되긴 되는데 어쨌든 전자문서를 첨부하게 돼, 전자문서로 이거 안 되고요.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전자문서로 만약에 등록증에 신고했잖아요. 업무 재개하겠다. 그럼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반환받아야 될까요?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등록관청 다녀오거나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재개신고, 전자문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요, 이 휴폐업 신고는 동일서식이에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쉬거나 없어졌다.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사무소 관련 사항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신설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한 내용인데, 우리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는 구청 가서 하는 거,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 있죠. 우리 중개업 하면서 사업자 등록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는데,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등록관청에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한테 송부해 주죠. 그럼 거꾸로 세무서에 가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하면서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송부해 주죠. 그럼 우리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입법론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신고서를 꼭 내야 됩니다, 같이. 그럼 이제 신고서를 내면은 서로 송부해 주게 돼 있는데, 우리 등록관청에다가요, 중개업 휴폐업 신고 해버리면은 사업자도 같이 또 자동적으로 휴폐업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를 따로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는 둘 중에 한 군데다 그냥 해버리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휴폐업 신고한 걸로 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실무하시면서요, 특히 상가 같은 거 할 때, 저도 아주 애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자 등록 휴폐업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무적인 얘기니까 상가를 중개하는데요. 이 상가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업신고는 구청에 가서 하는 거죠. 아니면 군청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그럼 갑이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영업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다 했어요. 그랬다가 이거를 을한테 넘기는 거죠.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기는 건데 이때 그러면 이 갑은 구청에 가가지고 영업신고 이거 폐업신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신고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상가의 을이 사업자 등록도 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저 상가하시는 사장님이 나가시는 사장님이요.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는 꼭 합니다. 왜? 이건 세금과 관련돼 있으니까. 절대 안 놓쳐요. 이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는 꼭 해요. 하는데 구청에 이거 폐업신고 있죠? 이걸 안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할 때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분한테 나가는 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하고 영업신고 폐업신고 다 하셔라. 그랬더니 다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내고 구청에 영업신고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폐업신고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폐업신고 안 되면 영업신고 안 됩니다. 그래갖고 내일 이분이 개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구청에 지금 영업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전화했습니다. 아니 이거 갑이 폐업신고를 안 해놨는데 해탁했잖아요. 그래갖고 해탁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한테 내가 전화했지.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화했더니 전화가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야. 와, 나 식은땀 줄줄 흘렀습니다. 등에서. 내일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 이거 폐업신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락이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계약서를 전부 다 뒤져봤지.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뒤져보니까 주소를 이제 봤어요. 그때 이분이 주소가 우리가 중개사무소가 있는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쫓아갔는데 집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다행히 이분이 사는 집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없는 거야. 본인이. 그래가지고 어디 뭐 장거리 간 건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분 집으로 다시 쫓아갔어요. 쫓아가갖고 있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띵동띵동 그래갖고 누구냐 그러길래 이제 내가 어디다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웬일이시냐고.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아니 폐업신고 다 했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돼 있냐고 그랬더니 다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분도 세무서장한테만 폐업신고가 그러면 구청에 있는 거 당연히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분한테 그 자리에서 내가 위임장 다 받았잖아요. 위임장 다 받고 이제 뭐 우리 행정관서에 일할 때 요즘은 인감유무서 안 내요. 그러니까 위임장 받고 자필 위임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필 위임장 받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우리가 대리할 수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요즘 인감유무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서 일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임장과 이거 그저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이걸 제출하면 내가 대리인이다. 그래가지고 하면 돼요. 500원. 실무이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구청 가갖고 아침에 바로 해줬잖아요. 해주면서 결국은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도 영업신고 해줬지 같이. 그래갖고 이런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무할 때요. 사실 이제 손님들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손님을 불신하는 것도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내 눈으로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돈이 한두 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저도 그래갖고 그때 이분이 이제 상당히 뭐 신뢰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을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 내가 잘못했지. 꼭 확인했어야 되는데 구청에도 하고 세무서도 했습니까? 확실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폐업 신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면 58조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망이 나오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